자, 오늘은 첫 시간 에세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왜 에세이냐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이제 비평인데, 문화 비평인데, 문학 장르로 치면 뭐 에세이에 속하니까 에세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문학 장르가 우선 뭐 시,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연극 대본, 우리가 희곡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TV 드라마 대본이나 영화 대본이 더 중요해졌지만, 그런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대본이 있겠죠. 그게 시, 소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의 국어로 하면 이제 시, 소설, 희곡이 있는 거고, 결국 이제 나머지 장르가 이제 다 에세이, 넓은 의미의 에세이인데,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이제 주로 그거를 넓은 의미의 에세이에 속하는 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수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수필이라는 말 자체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유럽의 문학 장르 중에 에세이에 속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번역을 하면서 수필이라고 했고,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워서 아시듯이 수필이라는 말 자체는 필기도구를 따라서 더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붓 까는 대로 요즘으로 하면 어떻게, 요즘은 뭐 타이핑하는 대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에세이 장르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큰 거는 우선 일기가 고대부터 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여진 글에 한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편지나 일기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중요한 거는 연설문입니다. 연설문.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제 연설이 중요했고, 이게 이제 유럽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제 자유민, 노예가 아닌 사람은 다 자유민인데, 자유민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아테네는 도시국가였고, 도시국가였으니까 이제 오늘날 국가와 비교하면 아주 덩치가 작은, 오늘날의 서울시보다도 작은 그런, 우리가 폴리스라고 부르는 도시국가였고, 거기서 모든 사람이 정치를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거는 결국 자기 주장을 펴고 토론을 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을 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은 연설이 이제 가장 중요했다고요. 근데 연설이라는 건 이제 그런 정치 영역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크게 그런 오늘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회라고 불렀는데, 민회에서의 정치적인 연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정에서의 연설, 법정에서의 연설. 이제 결국 오늘날은 이제 변호사의 변론일 텐데, 그리스 시대에는 로마 시대처럼 이제 직업적인 변호사, 오늘날의 변호사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법정에서의 변론이라는 것도 이제 오늘날 지금 피고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 라는 걸 이제 말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였죠.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민회, 정치적 연설, 법정에서 연설과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연설은 이제 장례식과 같은 어떤 의식에서의 연설입니다. 주로 이제 고인을 기리는 연설이죠. 고인이 얼마나 훌륭했고 위대했고 뭐 인간다웠고 뭐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내는 연설인데, 주로는 장례식이고, 장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국가에서 벌어지는 의식에서, 하루 무슨 뭐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쟁에서 이긴 걸 기념하는 어떤 제전이 있으면 거기서도 이제 뭐 전쟁에서 이기고 온 장수, 뭐 군인들, 뭐 이제 칭찬하는, 기리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띄워주는 그런 연설들이 이제 크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의 연설들이 있었던 거고, 이제 그게 글로 쓰여지지는 않지만 오늘날 이제 문헌으로 남아서 존재하는 연설들이, 유명한 연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게 말의 형태로, 연설이라는 게 말이니까 말의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것을 글로 옮겨둔 것의 일부가 연설문의 형태로 오늘날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연설문이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에세이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 아카데믹한 차원에서 보면
우선 우리가 광범위하게 논문이라고 부르는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논설문,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대학을 들어가거나 취직하기 위해서는 이제 논문의 형태의 글쓰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논문이 있고, 그러나 논문이 근대와 같은 형태로 오늘날은 이제 인문학적 논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적 논문들도 통계적으로 처리가 돼서, 가령 이제 대학 교수들을 업적 평가할 때 우선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공인된 학술지에 논문을 몇 번 실었느냐, 그 다음에 그 논문이 몇 번 인용됐느냐. 구글 같은 데서도 여러분 논문을 보면 몇 회 인용이라는 게 이제 그건 뭐 기계가 컴퓨터가 집계를 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논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논문의 형태는 사실 등장한 지가 뭐 150년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인용 같은 것. 인용이라는 거는 어느 책에서 보고 어떻게 썼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또 찾아서 확인해 보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대적인 혹은 현대적인 논문의 형태는 이제 등장한 게 얼마 되지 않고, 거의 17세기, 18세기 전반까지도 논문과 에세이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거로 이제 유럽에서도 존재를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카데믹한 차원에서의 논문과 또 광범위한 차원에서 에세이가 이제 그러다가 구분이 됐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학생들이 쓰는 거의 모든 것을 그냥 통칭해서 에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의미의 글 쓰는 모든 것, 그게 꼭 뭐 걔네들의 국어면 잉글리시죠. 잉글리시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학생들이 글 쓰는 건 에세이라고 부르니까, 그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논문이 아닌 해당 주제에 관해서, 주어진 주제에 관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쓰는 게 이제 에세이인 거죠. 그래서 문화 비평의 비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세이 전통에 맞닿아 있는 거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과연 그런 에세이가 어떤 사상사적 전통에서 나왔는가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철학적 정서 이론과 에세이로 되어 있고, 둘째 시간은 이제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에세이 전통 비교 검토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일단 뒷부분은 아마 그렇게 제가 깊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좀 더 깊게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안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사상사적 상황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간의 정신 능력이나 정신 활동에서 합리적인 부분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유럽이나 동북아시아 마찬가지로 전자가 후자를 이제 억압해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건 뭐 지식인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의 정신 활동에서도 합리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이제 억압해오고 압도해온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지적인 부분 혹은 합리적인 부분이 나머지를 억압해온 것, 혹은 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만이 강조된 걸 우리가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이제 합니다.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건 이제 특별히 데리다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제 강조를 했던 건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로고스가 중심이 되어 있는 주의다. 그다음에 주의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내세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이즘이라는 뜻, 그걸 이제 한자어로 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라는 것은 중심이 된다라는 거고, 의라는 것은 주장을 뜻하는 거니까 로고스를 중심에 둔다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대략 19세기 이래로 에토스, 로고스가 아닌 에토스와 파토스에 대한 관심이나 탐구가 증대했다
겁니다. 이제 서양 사상사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니체 같은 경우에는 습속, 풍습, 더 쉽게 얘기하면 풍습인데 습속 및 도덕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비판을 했고 의지를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국민인류 시간에 배웠듯이 니체하면 권력의지,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는 이제 실존주의 및 생애 철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련의 사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파토스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의식을 탐구를 했는데 이제 프로이트가 사상사적으로는 니체나 쇼펜하우어 계열, 이 사람도 이제 의지라는 걸 강조를 했으니까 19세기 이래로 그런 에토스와 파토스에 대한 탐구가 증대되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는 사상사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토스, 파토스는 뭐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제가 거칠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윗줄에 지, 정, 의라는 게 있죠. 의라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의미는 이제 의미라고요. 뜻인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지할 때, 영어로 will, 의지할 때, 의지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정의라는 이 삼분법은 이미 유럽에서 한 16세기쯤에 등장을 했지만, 인간의 어떤 정신적 활동, 지적 활동,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 근데 이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연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설의 수사학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의 어원은 연설가의 기술 혹은 변론가의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좁은 의미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죠. 그때 이제 예술이 영어로 아트고 그게 라틴어로는 아르스인데 그게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건데 거기서 예술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기술을 뜻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정확히 번역하자면 기예가 되는 거죠. 예술을 포함한 기예.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시대에는 의술, 히포크라테스 의학자였잖아요. 의술도 기술인 거고 뒤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 고대에는 우리보다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로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수사학이라는 것은 어원상 연설가의 기술을 뜻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연설이라는 게 작동하는 어떤 방식, 양식을 얘기를 하면서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이제 1차적인 의미가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성, 말, 지식, 심지어 원리 이런 뜻도 여러 가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그리스 말은 이제 오늘날 영어에서 로직, 논리학에도 살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문을 뜻하는 어미로 로지가 있죠. LOGY가 있죠. 그죠? 바이올로지 하면 생물학이고 지올로지 하면 지질학이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필랄로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문헌학인데 그리스와 필로라는 것은 사랑,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넓은 의미의 정신적인 어떤 우애, 그걸 이제 필로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로고스에 대한 필로스가 필롤로지니까 로고스가
책이나 문헌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헌학이라는 말의 어원은 문헌에 대한 사랑인 거고, 필라소피라는 것은 소피아는 이제 아주 높은 차원의 지혜라는 거거든요. 지식과는 좀 다른, 지식보다는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어원상으로는 애지학인데, 이걸 이제 19세기에 필라소피라는 학문이 동북아시아에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철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도 아주 근본적인 개념, 우리가 범주라고 부르는 근본적인 범주라는 말은 여러분 홍범구주라는 고대의 말에서 범자하고 주자를 따와서 만든 단어인데, 개념 중에서도 아주 근본적인 걸 우리가 범주라고 하죠. 이 지정이라는 세 가지 범주 카테고리하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카테고리하고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정이라는 카테고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6세기, 17세기에 와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카테고리고, 그 다음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굳이 또 따지자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이제 이용한 카테고리니까 엄밀하게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일단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거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대 지정의로 나눈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칸트가 쓴 세 가지 비판서가 이제 지혜에 해당하는 게 순수이성 비판이고, 정에 해당하는 게 이제 판단력 비판이고, 의지에 해당하는 게 이제 실천이성 비판인 거죠. 실천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서의 실천에 포인트를 둔 거고, 순수이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는 것, 인식에 포인트를 둔 책이고, 그다음에 판단력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판단력이 있겠습니다만은,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다룬 것은 이제 미적 판단, 미적 가치 판단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칸트의 세 가지 비판이 지정의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의의 에토스 칸을 보겠습니다. 에토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하나는 관습, 버릇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 사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장소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의미하고 첫 번째 의미하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혹은 특정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특정한 어떤 공통적인 행동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버릇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혹은 관습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습관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뭔가 공동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고, 한국어에서 습관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두 가지 의미, 거기서 칸을 두 개를 더 내려오면, 에토스에서 칸을 두 개 내려오면, 제가 가로쳐 놓고 집단에는 풍습, 습속, 규범이 있고, 개인에는 버릇, 습관 있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의미들이 에토스의 어원과 관련된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에토스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틱스, 윤리학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에톨로지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물행동학이 되는 겁니다. 동물행동학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새라든가 뭐 물고기라든가 이걸 뭐 이제 관찰을 해서, 인류학자들이 인간들을 관찰을 하듯이 특정 지역 부족이나 종족의 인간들의 삶을 관찰을 하듯이, 동물행동학자들은 뭐 조류라든가 뭐 어류라든가 행동을 관찰을 하죠. 그래서
에톨로지가 그 동물들의 버릇, 동물들의 습관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이제 인간의 정신활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놓은 겁니다. 근데 파토스라는 놈은 좀 독특한 놈이에요. 우선 로고스와 비교해서 아까 제가 합리적인 부분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리적인 부분은 이제 결국 로고스에 해당하는 거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제 영어 단어로 하면 인텔렉트에 해당하는 거죠. 인텔렉트는 우리가 보통 지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지성이 작용하는 부분인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합리적인 거죠. 그걸 뺀 나머지가 이제 파토스와 에토스의 영역인데, 그것의 원천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그러면 우리의 어떤 지식, 혹은 지성,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작용을 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제 생각이 되는 건데, 생각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죠? 생각. 생각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면 아이디어즈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관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념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하는데, 관념이나 이념 하면 지금 결국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한국어 수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쓰려면 단어들의 어떤 미묘한 차이 같은 거 늘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념이나 이념은 어쨌든 간에 딱딱하고 무겁고 추상적인 말이죠. 그리고 생각과 비교하면 좀 더 범위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범위, 혹은 관념이나 이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귀로 듣거나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 대상이 좀 더 생각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좁다고요. 왜냐하면 아이디어스, 우리가 관념 혹은 이념이라고 번역하는 것들은 좁은 의미에서 지적인데, 한국어 생각은 우리가 쓰임새를 보면 그렇진 않다고요. 예컨대 그녀 생각, 오빠 생각, 고향 생각, 이것은 좁은 의미의 지적인 건 아니죠. 굉장히 정서적인 그녀 생각, 혹은 오빠 생각이라는 한국 그게 가사에 나오지 않나? 오빠 생각? 그의 생각, 그녀 생각, 그 남자 생각, 혹은 고향 생각, 굉장히 정서적인 작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뭔가 의지와 관련되기도 하죠. 그녀 생각, 이거 뭐 단순히 그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포함한 게 아니라 뭔가 나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작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어 생각은 또 기억이라는 의미도 있다. 생각이 났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영어 아이디어즈보다는 더 광범위한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생각하다라는 한국어 동사를 그냥 영어로 옮긴다 하면 쉽게 think가 떠오르고, think의 대상을 이제 thought라고 하잖아요. think도 생각하다, thought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각인데, think나 thought보다는 역시 생각하다가 더 광범위한 그런 미묘한 그런 뜻의 차이, 우리가 보통 뉘앙스라고 얘기하는 뜻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인 게 있고 합리적인 부분에 있고,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정의 혹은 파토스, 에토스라고 부르는 영역이 그 비합리적인 부분인데, 그 비합리적인 부분에서도 의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뭔가 의지라는 것은 우리 주체.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둘 다 subject인데, 굳이 분류를 하면 체라는 것을 썼을 때는, 주체라고 할 때는 존재론, 주관이라고 할 때는 인식론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뭔가 주체나 주관의 어떤 작용과 관련된 거라고요. 의지라는 것은. 의지는 아이들도 갖고, 어린아이, 갓난 아이도 뭔가를 막 딸랑이 같은 거 흔들며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젖병 잡으려고 하고, 아이들도 의지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고차적인 수준의 어떤 윤리적인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체의 능동적인 작용의 결과 혹은 그 작용 과정 자체 관련된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빨리 되는데, 파토스는 그렇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파토스는 말 그대로 이거 이제 어원은 그리스에서 파스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동사의 뜻은 겪다라는, 겪다. 어떤 일을 겪다, 어떤 사건을 겪다. 그 신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겪다라는 것은 뭐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 건데, 경험 혹은 체험을 하는 건데, 근데 거기는 어떤 부분은 신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고, 다양하지만 하여튼 그걸 다 포함한 의미에서의 겪다라는 거고, 겪다라는 것에서 이거는 주체 혹은 주관하고 객체 혹은 객관의 뭔가 상호작용인 거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객체나 객관이 압도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가령 여기 남자분들 군대 다 갔다 오신 듯한 세월의 흔적이 있는 얼굴이니까. 자, 군대 체험. 군대 이거 겪는 거죠. 연애 이것도 겪는 거고, 뭐 결혼 겪는 거고, 대학 생활 이것도 겪는 거고, 이거 다 겪는 거란 말이에요. 즐거운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또 있고, 그 다음에 괴로운 거. 군대 정말 괴롭죠. 겪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뭔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겪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변화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그게 이제 파토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의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뭔가 굉장히 능동적인 거라고 봤어요. 액티브한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무거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그죠? 거기 이제 합리적인 생각도 있고 비합리적인 생각도 우리가 비합리적인 거라고 부르는 조금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능동적이고 자유스러운 영역이지만, 겪는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 압도적인 어떤 사건, 그걸 이제 몸과 마음으로 그걸 견뎌내면서 때로는 대부분 또 참아내면서, 사실 대학교라는 게 별로 요즘 가르쳐 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4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우리 요즘 실제로 대부분 평균 대학 다니는 기간이 4년이 넘죠. 휴학도 하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무슨 하면 그거 견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대학에서 가르쳐 주는 거를 보면 별게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건 사회생활, 대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회생활, 대학교는 어쨌든 간에 좀 더 일반적인 사회에 비해서는 우리가 실수를 해도 되고, 좀 널널하고 하는 거니까. 다만 그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특수한 형태예요. 한국에서만 통하는, 한국대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선후배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회생활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겪는 거라고요. 근데 그 로고스는 뭔가 능동적인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면에 이제 파토스는 이렇게 겪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그 파토스에서 나온 그 단어들을 거기 제가 3가지를 적어 놨는데, 하나는 패시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시브. 영어 단어고, 액티브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액티브, 능동적인, 적극적인이고, 패시브, 수동적인이잖아요. 파토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토스라는 인간의 정신 활동이라는 것은 겪는 건데, 뜻은, 그것은 수동적인 거기 때문에,
패시브라는 단어에는 수동적인의 의미가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파토스가 유럽어에서 이제 명사로 바뀌면서 패션이라는 단어로 남아 있는데 오늘날은 보통 열정, 정열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16세기에는 말 그대로 뭔가 수동적인 어떤 감정 상태, 수동적인 정서 상태를 뜻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의 책, 데카르트가 파토스에 대해서 쓴 책을 우리가 보통 정념론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정념론이라고 이제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은 데카르트의 정념론이나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책도 파토스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 사람들이 파토스라는 것 혹은 패션이라는 것은 수동적이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파토스라는 것은 겪는다라는 거니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겪음 혹은 또 어떤 철학자들은 격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수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동이라는 표현들이 정신의 지적인 활동 혹은 인텔렉트, 지성의 활동은 능동적인에 비해서 파토스라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패션이라는 말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18세기 후반에 들어가서는 열정, 정열, 그다음에 이제 이게 17세기 이후로 그런 낭만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 결부되면서 이제 그게 열정, 정열 이런 뜻으로 쓰였지만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수동적인 정서 상태를 뜻했다는 거죠.